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설빈 씨, 오늘 유난히 화사한데요?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그런가요? 길고도 지루했던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잖아요. 따뜻한 봄날에 여행도 가고 벚꽃 구경도 갈 생각하니까 네. 저는 지금부터 마음이 너무 설레요. 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봄 참 좋아해요. 하지만 그 전에 경각심 갖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무슨 경각심이요? 봄이 되면 날이 좀 풀리고 사람들의 활동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주의해야 돼요. 제가 봄나들이 갈 생각에 마음이 너무 들떴었나 봐요. 붕뜬 마음 잠시 가라앉히고 여러분, 저와 함께 산불 경각심 장착할 준비 되셨죠?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다시 기온 상승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이 산불 관리에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의 원인과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강호상이라고 합니다. 숲을 관리하는 조리막을 전공했고요. 러시아 연해주, 우리나라 강원도와 유사한 산림에 대해서 산불 이후의 산불 발달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연구과장을 맡고 있는 이병두입니다. 현재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산불 정보 시스템을 똑똑하게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에 붙는 수식어가 참 많은데요. 산불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불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박사님, 최근에도 벌써부터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봄철에는 산불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이 시작되기 전에 산림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산불 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당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네. 또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들어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지난해 4월에도 큰 산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3, 4월에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데요. 작년 4월 2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35군데, 특히 뭐 최초로 이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5군데가 동시에 발생하게 됐는데요. 네. 특히 4월 2일에는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오전 11시에 이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서울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데인데 여기는 산불이 그 다음 날 4월 2일에 비로소 꺼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동시다발적이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발생했던 대형 산불들이 주로 봄철에 집중됐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향이 통계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산림청 산불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요. 3월, 4월, 5월 이 세 달 동안에 1년에 나는 산불 발생 건수의 5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3월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왜 산불이 났는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산에 가는 사람 이제 표현으로는 입산자 실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입산자 실화가 33%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소각 이러한 것들이 25%. 담뱃불 실화가 6%, 그다음에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데 건축물에서 난 화재가 산불로 옮겨 붙는 경우가 약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통계적으로 이 사람이 등산객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소각을 하다 보니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네요. 맞아요. 결국엔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봄이 좀 일찍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 봄도 산불 발생과 연관이 있을까요? 겨울 고온이라는 단어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이 연구를 하게 된 결과에 의하면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약 한 8% 이상의 산불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2도가 올라가면 13.5% 정도의 위험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낙엽 등이 빠르게 건조하게 되고 그쵸. 또 따뜻한 봄 날씨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더 야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불 발생 건수를 12월과 1월 방금 말씀하셨던 예전에는 잘 나지 않았던 겨울과 비교를 해보면 1990년도에는 34건, 2000년도에는 57건이었지만 최근 5년간에는 8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경각심 얘기했었잖아요. 네. 왜 얘기한 줄 알겠죠? 정말요. 선주 씨? 예, 그러니까요. 지난해 이렇게 국내에서도 산불 발생이 참 많았지만 또 해외에서도 대형 산불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작년에는 지구촌 곳곳이 불바다였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4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는 것은 겨울을 지나면서도 지금 몇 곳의 산불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와. 캐나다에서 피해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이 1,004만 헥타르이거든요. 근데 산불 피해 면적만 1.8배인 1,800만 헥타가 넘게 산불이 불에 탔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재민도 약 16만 명 이상 아이고. 발생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하와이 산불입니다. 맞아요, 하와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네네. 거예요. 하와이 산불은 8월에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상자가 100명이 넘게 발생을 했다는 너무 것입니다. 안타까웠어요. 하와이 주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불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도 올해에는 2%에서 1.5%로 낮아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수님,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칠레에서 정말 역대급 산불이 발생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봤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작년 2월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급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네. 지난 2월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사망 실종자가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 정부는 지난 2월 5일, 6일 양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통행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강력한 그런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대 시속 60km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이러한 이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이 삽시간에 주변에 펼쳤는데 거의 15,000개 주택이 이제 전소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117년 전에 설립됐던 비냐델마르 국영식물원이 전체 산림 면적 400헥타 중에 불과 2헥타를 빼고 90% 이상이 다 전소됐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칠레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가재건위원회를 설립해서 지금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예, 좀 빨리 잘 복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에는요, 2022년이었죠. 울진 삼척 산불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직도 그때 이제 보도 화면이 자꾸 생각이 나고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뭐 저도 이제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찰령하고요. 그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도대체 언제 꺼지느냐.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언제 꺼지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탄 산불이었습니다. 3월 4일 날 발생을 해서 13일까지 9일간 지속이 됐는데요.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오래 지속된 이런 산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때 그럼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을 크게 탔느냐라고 했으면 50년 동안에 찾아온 가뭄 중에서 가장 큰 가뭄이 찾아왔었고요. 거의 태풍급에 준하는 양간지풍이 들어왔습니다. 바람. 네, 이 양간지풍이라는 것은 이제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따뜻하고 고온 건조한 이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이 양간지풍이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대형 산불이 발생합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이나 또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또 최근이었죠. 2019년 4월에 속초 강릉 산불도 이 양간지풍이 불 때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국내 산불을 보면 주로 서쪽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교수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병도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보통은 동해안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산불로 인한 역대 5번째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지역이 충남 그리고 대전, 서구, 그 전남 지역 등 서쪽 지역에 주로 이제 발생한 산불이 총 3,000헥타가 소실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이 주로 이제 사유림이 많은데 개인 소유 산림 지역은 지상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산불을 더 키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봄철에 집중되는 산불, 문제는 최근에 산불의 경향이 더 잦아지고 있고 또 대형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꼽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UNEP라고 그러는데요. 2022년도에 발간한 보고서는 산불이 앞으로 더욱 자주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 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대형 산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이제 극심한 산불이 2030년까지는 약 14%, 2050년까지는 30%, 금세기 말에 한 2100년까지는 50% 그냥 더 증가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자주 나고 더 커지는데 과연 우리 정부들이 그런 어떤 대형 산불을 대책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형 산불이다 라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냥 산불도 아니라 대형이 붙을 수 있는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대형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림보호법상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산림 면적을 100헥타 이상 태우거나 혹은 이제 24시간 이상 꺼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 대형 산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각국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요즘에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라는 용어를 떠나서 메가 파이어라는 그러한 초대형 산불이라는 그런 용어도 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10년간 산불 그 피해 면적을 보면요. 1년 동안에 약 1,080헥타의 산림 잎풀에 타는데 이 평균값을 웃도는 이런 해를 살펴보면 2017년 1,480헥타, 2019년 3,255헥타, 2020년 2,920헥타 등 최근 5년 동안에 이러한 평균값을 웃도는 산불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산불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강수량이나 가뭄, 온도 조건, 또 풍속, 숲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는데요. 네. 국립산림과학원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바람이 불 때하고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불면 불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산불이 26배나 더 빨리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겨울 가뭄이 봄철 산불을 키운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것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점점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이런 겨울 날씨가 산불 예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1년 전체 강수량은 늘었지만 강수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 집중호우가 내리고 실제로 건조 기간은 더 늘어나는, 건조할 때는 산불 피해, 맞아요. 집중호우일 때는 산사태 피해로 앞으로 이제 산림재해가 더 일상화되고 산불은 연중화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100일이 넘지 않던 건조주의보 발생일이 2010년 들어서는 평균 127일간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런 건조와 가뭄에 대한 대형 산불과 집중강우에 대한 산사태, 산림재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비가 많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조특보 발령 일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포인트였네요. 근데 기후가 산불에 정말 영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대형 산불이 주로 강원도나 경상북도 동쪽 지방 이쪽에서 주로 발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추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형 산불 하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동해안 지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산불이 그냥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 4월 3일 날 대형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남에 2건, 그다음에 충남에 2건, 경상북도 1건이었거든요. 한 건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동해안이 다 아니죠. 네.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그 온도와 또 이런 가뭄이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물고 건조해진 날씨가 산불을 유발시키고 또 산불이 다시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켜서 악순환이 지속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산불의 악순환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의 장기화는 산불 전과와 직결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직결된다. 가뭄이나 폭염 이런 것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네. 표현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온실가스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기후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가뭄이나 건조 고온 이런 것들은 이러한 기상 조건에서는 산불이 더 자주 발생되고 산불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형 산불이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더욱 더 많이 배출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불이 기후변화를 계속해서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있을까요? 그 산불이 발생을 하면 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좀 배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례로 좀 들어보자면요. 20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1.6에서 1.8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때도 1억 2,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2003년에서 2019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탄소 저감 정책을 통해서 줄인 배출량의 이 2배 수준이나 되는 온실가스가 단일 산불로 인해서 배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립사립과학원에서 연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m 곱하기 100m의 소나무 숲, 그러니까 1헥타죠. 네. 1헥타의 소나무 숲이 불에 탔을 때 이산화탄소가 54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요. 자동차 7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인데 아까 22년 울진 산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1헥타의 산불에서 54톤이 나오는데 울진 산불 같은 경우는 2만 헥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곱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자동차 14만 대가 1년간 내는 이산화탄소에 맞먹네요. 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지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허무한 수치입니다. 네, 그야말로 전 지구가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여기가 맞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아무 데서나 소각하시면 불법이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산불이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구 중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은 제가 산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하시죠. 네! 와, 신기한데요? 박사님, 여기는 수조처럼 생겼어요. 이곳은 풍동 실험 장치라고 하고요. 산불이 확산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산불이 얼마만큼 강하고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실험하는 곳입니다.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좀 안 잡힌다. 그만큼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산불이 지면에 좀 더 눕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노출되면서 확산되는지를 같이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나가시죠. 불이야.
박사님,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 그것은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들입니다. 온도 센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금 바람이 없는 상태예요. 네, 바람이 없을 때는 이 산불에 보면 그 지면하고 일직선으로 갖다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람이 가해지면 아마 불이 지표면에 이렇게 닿으면서 빠르게 확산을 할 겁니다. 한번 바람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뉴스에서 보던 그 장면이에요, 박사님? 지금 바람이 3m/s 정도밖에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바람이 거의 이제 지면에 누움으로 해서 지면 불길이 이 연료들의 복사열하고 전도열을 빠르게 전달해서 좀 더 넓게 그리고 강하게 확산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불이 확실히 이렇게 누우면서 이전에는 불이 닿지 않았던 부분이 네. 데워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산이라는 게 경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경사도 이 산불의 좀 요인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산악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 산림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경사를 따라가지고 산불의 행동 특성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사뿐만이 아니고 수종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침엽수와 화렵수가 불을 타는 어떤 특성이 달라집니다. 오, 수종에 따라서도 달라요? 네, 맞습니다. 우와! 헉! 확실히 침엽수 쪽이 엄청 빠르고 네. 불의 높이도 높아요. 네, 맞습니다. 침엽수에는 그 테라피라는 정유 물질이 있어요. 이 정유 물질이 약간 이제 기름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불이 붙으면은 좀 더 강하고 더 길게 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제는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소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소화 약제는 간접 진화 방식이라고 해서 물론 불을 직접 끄는 데도 활용이 되지만은 산불이 진행이 예상되는 곳에 미리 살포를 해두면 불이 닿았을 때 산불이 좀 더 약하게 그리고 천천히 타게끔 또는 이거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소화 약제인 지연제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오, 방어벽 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연제 소화 약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산림에 산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 능력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해두는데요. 하지만 이 소화 약제가 불만 잘 끈다기보다도 산림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산림 생태계, 즉 수중 생물이라든가 또는 토양 생물 그리고 식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떤 독성이 없는 그런 친환경적인 소화 약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드론인데 이 드론을 어떻게 산불 진압에 활용하시나요? 저희가 이 드론에다가 이 산불 소화기를 탑재를 해서 진화대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신속하게 빠르게 현장에 접근을 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밤에 그리고 빨리 뿌려야 할 때 이 드론이 쓸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산불이 강해지는 원인도 알게 되고 또 진화 기술까지 배워서 좀 든든해졌거든요. 박사님, 좀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불을 조심해야 되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노력을 통해서 올해에도 산불로 인한 피해와 아픔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올 한 해는 산불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 모두 산불 조심합시다. 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먼저잖아요. 산불의 확산 요인을 알게 됐으니까 산불 예방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왔던 그 진화용 드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리저리 탑재해 볼 수 있는 게 이 드론의 또 하나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하나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서 쑥 날려보내고 그 옆에 진화용 드론들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화재를 찾자마자 바로 진화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혹시 박사님 어떤가요?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이제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불 현장에서는 드론이 지금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야간에는 저희가 이제 진화 헬기가 안전 때문에 작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드론에 정찰 드론이죠. 그래서 정찰 열화상 드론?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드론이 수천 장의 사진을 찍으면 이게 지도화해 되어서 우리 산불 상황도에 이렇게 자동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불이 어디에 있는지, 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마을로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간이라 할지라도 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화대원들을 보내서 진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후에 마을을 덮칠 수도 있으니까 대피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드론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하신 불을 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진화탄이라고 하고 있고요. 압축 그 에어로졸 가스를 이용해서 약재를 공중에서 분사해내는 거죠. 조만간 미래에 그런 기술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니 너무 설레는데요?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맞춰서 산불의 위험성과 원인, 대응법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아직도 좀 충격적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저희가 두렵지만 그래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산불 피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우리의 피해인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산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피해인지, 그렇죠. 아니면 또 이 산림 내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 그 생물들에 대한 또 피해 이런 것들을 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비록 이제 나무를 심어서 구조를 복구를 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 양분 순환이라든지 에너지 순환, 산림의 어떤 생태계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온전히 복원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죠.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실제로 2019년에서 2020년 검은 여름이라고 하는 호주 산불에 의해서 야생 동물이 약 30억 마리가 불에 타서 생명을 잃은 그런 경우가 나타났는데요.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인 코알라가 6만 마리도 산불의 피해를 받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생물이 산불에 의해 피해받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불 피해,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 가구가 소실되거나 이런 직접적인 그런 피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피해 규모가 약 한 4,700억 규모로 굉장히 요거는 실제로 이제 불이 탄 그런 직접적인 피해고, 아시다시피 산림은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능,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거나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는 않은 거죠.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공익적 가치가 약 260조라고 합니다. 사람 한 사람마다 약 한 500만 원 정도, 연간 500만 원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산불에 의해서 소실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네요. 특히 호주 산불 때는 그 코알라들에게 물을 주는 소방대원들의 그 사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산불이 나면은 동물이 쉽사리 피해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거죠. 지난해 하와이 산불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와이 정부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1인당 25달러에 달하는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관광지인 미국 하와이 마우리섬의 대형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피해액이고요. 산불 진화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 그리고 이제 산불 피해의 어떤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간 산불 복구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 무려 8조 원이나 된다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 산불은 임업, 농업, 그리고 제조뿐만 아니라 마을이 같은 아름다운 관광지인 관광산업도 크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산불 피해 얘기할 때 대형 산불 뭐 이런 얘기할 때 경제적인 피해를 우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건강적인 측면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산불이 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기 있잖아요, 연기.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연기 안에는 해로운 물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태워보니까 산불이 발생을 해서 그 연기 안에는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미세먼지의 한 기준을 정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보다도 오히려 32배나 많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그 미국, 캐나다 등의 공동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라니냐 시기에는 약 26만 명, 그다음에 엘니뇨 시기에는 53만 명이 이 산불 연기에 의한 직감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불이 정말 우리의 건강에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대략 반경 몇 킬로미터 정도가 이 대기 오염의 피해를 받는 범위권이라 볼 수 있나요? 이제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포항 영흥동에서 산불이 났었을 때는 포항 시내 전체가 대기질이 급속하게 떨어진 적이 있고요. 2019년에 속초 강릉 산불 때도 역시 시내 전체가 연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왔을 때도 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듯이 외출하지 마시고 창문을 다 닫고 그다음에 집에 머무르신 게 안전하고요. 굳이 외출을 해야 된다면 방진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 주변에 산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럼 네. 이게 이 대기 오염이 가라앉으려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이것도 바람이 그때 얼마나 불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때는 바람이 좀 불어주는 게 좋겠죠. 예, 오.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예리하게 짚으셨는데요. 산불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바람이 없어야 되지만 네. 이 산불로 인해서 연무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을 때에는 바람이 빨리 불어주는 게 네. 연무가 날아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라면 앞으로의 산불 대응도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교수님, 현 시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숲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산불 대응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아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인위적인 산불보다는 자연적인 번개에 의한 산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산불 억제 정책을 많히 쳤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산불 탄 면적이 매년 오히려 한 7만 8천 헥타르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발생건은 줄어들었는데 예. 피해는 점점 더 대형 산불이 되는. 그러니까 산불을 억제한다는 것이 만능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월에 역대 산불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산불 대응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산불 억제 정책에서 이제는 이제 산불을 대형화하지 않게끔 숲을 많이 솎아낸다든지 그러니까 산불은 사실 연료가 많은 탈게 많으면 대형 산불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림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 사례인데요. 희귀 올빼미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 3,600헥타르 정도의 산림을 한 10년 동안에 숲 가꾸기를 하지 않고 보호했는데 문제는 이제 2021년도에 불이 나서 뭐 올빼미 서식지 할 거 없이 모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처럼 대형 산불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산에 있는 여러 나무들을 자주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산불이 나지 않게끔 억제만 하다가 네. 이제는 이제 산불이 나더라도 대형 산불이 안 나게끔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숲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박사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 거예요? 산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상과 지형, 숲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힘으로 기상과 지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은 이 숲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산불이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천천히 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숲이 울창해졌고 탈 것이 많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한꺼번에 장작을 많이 넣고 불을 피우는 것과 조금씩 넣고 불을 피우는 것과는 불의 강도가 달라지죠. 예.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의 상태는 장작이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이 나면 굉장히 파괴적인 산불, 그러니까 이 산불로 인해서 집도 태울 수 있는 파괴적인 산불의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탈 것을 줄여주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이제 속가배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정한 구역에 빽빽한 소나무 숲은 불에 잘 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빽빽한 소나무 숲을 빽빽하지 않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에 있는 나무의 본수를 3,000번 있던 것을 뭐 500번 이하로 이렇게 낮춰주거나 그러면 산불이 파괴적이지 않고 지표화로, 그러니까 강도도 열 에너지가 적게 불에 타는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러면 이 속가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에 25년생 된 소나무숲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이 천천히 타게 만들 수 있는 숲가꾸기를 한 개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안 한 숲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숲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낙엽의 양이 1년에 숲가꾸기를 하면 39%, 4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탈 물질이 줄어들었던 네.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연료,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연료가 얼마나 많냐, 장작이 얼마나 많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숲가꾸기를 하면 안 한 숲에 비해서 40.6톤에서 22톤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숲가꾸기는 필수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화재 취약 시설일수록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없을까요? 오늘은 산불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특성에 따른 강한 바람과 봄철 건조, 가뭄, 급경사 지역, 그리고 산불에 취약한 대규모 소나무림이 있는 강원도, 경상도 동해안 지역은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정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숲 가꾸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빽빽하게 들어찬 소나무 천연림은 지표면 나무 위에 수건에 불이 붙은 수관화로 확대되어 대형 산불을 초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지에 달려있는 불붙은 솔방울들이 불씨가 되어 강풍에 수백 미터씩 날아가 불을 붙이기 때문에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소나무 숲들을 산불에 강한 숲으로 바꾸기 위해선 가지치기와 속가배기 등으로 나무 간의 간격을 넓혀주고 불에 강한 활엽수들을 식재하는 숲 가꾸기를 통해 활엽수들이 더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 내에 연료를 저감하는 방법인 숲 가꾸기 작업의 대폭 확대, 그리고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한 대형 진화 차량 이동과 방화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도로, 임도가 필수적입니다.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산촌 지역 임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이 풍부한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림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영월, 삼척, 정선, 태백 등 폐광산 지역이나 울진, 봉화와 같은 산림이 울창하지만 도로 인프라가 안 된 지역은 특별히 임도를 공도로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불이나 소나무 죄성충병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지역에 매년 2만에서 2만 5천 헥타의 조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숲 가꾸기는 이런 조림 지역에 대해 풀베기, 덩굴 제거, 가지치기가 대부분이죠. 임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간벌적 속가배기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년에서 40년생 이상이 약 66%를 차지하는 과밀한 우리나라 산림에는 속가배거나 부분 벌채 등을 통해 산림 경영 숲 가꾸기 체계로 바뀌어야 하고 지역별 종합적인 산림 경영 계획 수립을 통해
보할 지역을 잘 보호하고 목재를 생산하는 곳을 목재 생산에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임도 건설과 숲 가꾸기 사업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체 등에서 탄소 배출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630만 헥타인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2018년 4,130만 톤에서 현재 숲 가꾸기를 하지 않아 밀식 상태인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2050년이 되면 약 2,700만 톤으로 줄게 됩니다. 앞으로는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내 연료 저감으로 대형 산불의 위험을 줄이고 임도, 기계화 등 산림 경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순환 임업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더욱 증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산림청에서 AI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 감시 체계 등의 방법으로 또 과학적인 산림 재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불 위험 지수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네, 그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은 1991년부터 산불이 발생한 것의 지형, 숲 상태, 그다음에 기상 상태를 종합적으로 해서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돼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립산림과학에서는 여기에 넘어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일주일 전 혹은 또 1개월 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요. 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산불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할지 미리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은 산불을 초기 대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나 주의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산불이 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산불이 났을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입니다. 예. 신고. 112나 119 그리고 이제 산림청에도 스마트 산림 재난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산불, 산사태, 그러면 산림 병해충이라든지 요즘 소나무 재생충 이런 산림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신속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처는 바로 초기 진화입니다. 진화. 산불이 이제 조그말 때, 이제 네. 막 발생했을 때는 예. 바로 이제 진화를 하는 것이 대형 산불을 막는 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돌이라든지 모래 아니면 이제 외투를 이용해서 바로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외투를 했을 때 혹시라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속한 대피입니다. 사실 산불 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인명피해인데요. 네.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 예컨대 산불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가야 되고 이제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대피를 못했다 했을 때는 침착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가능한 자세를 낮추고 우리 이제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 훼손 등을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 재난 앱 미리 깔아두면 비상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쓰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주의 소리를 담은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매한 Shine Like a Star라는 곡인데요. 2023년 지어진 한국 우주전파 관측망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검출한 첫 신호를 변환해서 만든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Like a star, just like a star.
우주가 주는 희망과 신비로움을 표현한 이 곡은 오리온 자리에 구름 모양으로 퍼져 보이는 천체, 오리온 성운에서 나온 소리가 담겼는데요.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별들의 소리를 만나 더욱 따뜻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조물의 내부 결함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구조물의 결함을 찾는 데는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그중 초음파 검사는 직선으로 진동하며 결함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위아래로만 진동하기 때문에 한 번에 구조물 내부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한국기계연구원은 원형 진동 초음파를 만드는 구조체를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바로 알루미늄 금속의 메타물질입니다. 구조체에 뚫린 구멍에 직선 초음파를 통과시키면 진동 형태가 원형으로 바뀌어 구조물의 결함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죠. 건축물 안전은 곧 우리의 안전. 안전 진단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구에서 우주 수술을 진행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의 의사들이 원격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의료용 로봇을 제어해 모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로봇 스페이스 미라로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번 수술에선 곰으로 된 모의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절단 같은 기본적인 수술 기법을 실험했는데요. 통제센터와 로봇이 설치된 곳 사이에 존재하는 0.85초 시차를 극복하며 무사히 수술이 끝났습니다. 우주와의 거리에도 구애받지 않는 의료기술, 수술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잘 참고해서 산불 예방에 각별히 힘써야겠습니다. 산불 조심!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방심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겠어요. 네, 오늘 대형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눴는데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저는 그동안 황폐된 산림에 조림된 나무들이 이런 대형 산불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목재 수확, 산림 경영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임도를 제대로 가꾸고 그다음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숲 가꾸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산불 예방, 숲 가꾸기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예,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산불 연구자로서 산불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봄철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소각 안 됩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불 사용 안 됩니다. 화목 보일러 재해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과학과 친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